저번 시간에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었지.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주요 목적이 뭐겠어? 외계라는 건 태양계 바깥이야. 태양계 바깥에 수금지화, 목토, 천해 이런 태양계하고 비슷한 행성들이 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 그랬어. 주 목적은 그 행성들, 외계 행성계에 지구처럼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외계 행성을 탐사를 했다. 저 별 주변에는 행성이 돌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다 치자. 근데 거기에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지적 생명체는 사람과 같은 얼마 전에 엊그저께 뉴스에 UFO가 어디 저기 전주 어디선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던데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지. 어쨌든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지구상에 생명체처럼 유기물을 가진 생명체가 있어야 돼. 일단 애들이 또 진화를 해야 되고, 진화를 하려면 또 시간이 또 지나야 되겠지. 그러면 유기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럼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안에 행성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외계 생명체 필수적인 요소는 일단 물이다.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돼. 유기 생명체는 대부분 다 액체 상태 물로 돼 있다고. 물이 존재하긴 하는데 기체나 고체로만 존재하고 액체 상태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체가 살아가기가 힘들지. 액체 상태 물은 생명체의 필수 조건이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생화학적 반응은 물을 매개로 해서 물의 녹은 상태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만이 행성의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걸 막아줄 수 있어. 물은 여러모로 비열이 크기 때문에 급격한 냉각이나 급격한 가열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수증기는 또 온실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온실 효과가 낮과 밤의 기온차를 또 줄여주기도 하고, 아무튼 물이 있어야 돼.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라는 거는 H2O라는 물질이 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중심별에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되겠지. 너무 가까이 가면 어때?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이 기체로 존재해버리겠지, 증발돼서. 또 너무 멀리 있으면 물이 얼어버리겠지, 고체로 존재하지.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유지가 돼야 돼. 어떤 상태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의 온도는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니까,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니까 요 사이의 온도가, 대기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그치? 그렇게 해서 자, 태양계하고 비교를 해서 생명 가능 지대를 한번 쭉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여러분들 최근 칼라가 아니라서 생명 가능 지대가 잘 표가 안 됐지? 자, 실제 모양은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 생명 가능 지대 보세요. 태양의 질량을 1로 봤을 때 별이 태양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질량과 강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Y축을 광도로 제시할 수도 있어. 그리고 X축은 거리야, 궤도 반경. 이렇게 되면 현재 지구가 딱 생명 가능지대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근데 생명 가능지대가 중심의 별의 질량이 작거나 혹은 광도가 작으면 가까이 가야 돼. 당연히 여기서 방출한 에너지가 작으니까 적정 온도가 유지되려면 좀 많은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근데 별의 질량이 좀 크다 싶으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니까 적정한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좀 바깥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안쪽으로 갈수록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안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폭이 좁아. 그리고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바깥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폭도 넓어져. 이 폭.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폭이 넓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바깥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폭도 넓어진다. 그냥 암기하면 돼. 왜 그런지 이런 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현재는 지구가 딱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고 금성이나 화성은 조금 벗어나 있지? 이렇게. 그러면 태양이 진화하면서 지구뿐만 아니라 금성이나 화성도 생명 가능지대에 속할 가능성이 있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의 광도는 조금씩 늘어나거든? 조금씩 늘어나. 그래서 태양은 현재 광도가 1이지만 과거에는 광도가 이거보다 조금 작았어. 생명 가능지대가 요쪽에 분포하겠지? 그러면 금성도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던 적이 있었어.
미래는 태양의 광도가 조금씩 증가하거든. 앞으로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해야 되잖아. 물론 적색 거성이 돼버리면은 완전히 분석을 다르게 해야 되지만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의 광도는 조금씩 증가하거든. 그럼 미래에는 화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속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근데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줘야 돼. 어때? 일단 1차적으로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야 되고, 그리고 중심별의 질량이 적당해야 돼. 뭐 적당하다, 뭐 아주 훌륭한 말이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 왜 그런가 보자고. 중심별의 질량이 매우 크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생명 가능지대는 바깥쪽에 분포할 거야. 그래서 거기 안에 어떤 행성이 속해 있다 하더라도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어때? 수명이 짧지? 수명이 짧다고. 수명이 짧기 때문에 생명체가 진화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전에 별이 멸망해 버릴 수 있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태어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지구가 탄생하고 약 20에서 25억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어. 20에서 25억 년. 그러면 별의 수명은 최소한 20에서 25억 년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근데 별의 질량이 너무 크면, 어때? 수명이 짧다 그랬어. 그 생명체가 탄생할 때까지 시간만큼 확보를 못 한다면 생명체는 탄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중심별의 질량이 매우 작은 경우. 중심별의 질량이 작으면 천천히 진화를 하기 때문에 시간 확보가 쉽지. 그치? 그런데 문제가 있어. 진화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 가능지대가 안쪽으로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아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주기자전이라고 그래. 동주기. 주기가 똑같다 그래서 동주기자전 그래. 동주기자전하는 대표적인 천체가 뭐가 있지? 동주기자전하는 대표적인 천체? 많이 들어봤잖아. 자전주기하고 공전주기가 똑같은 천체가 있어. 달. 달은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똑같아. 안 들어봤어? 지구에서 보면 있잖아. 이렇게. 여기 달이 있어. 달이 있으면 달이 이렇게 공전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자전도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쪽 반을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여기 있을 때 이쪽 반이 지구 쪽을 향하고 있어. 근데 얘가 반바퀴 돌아봐. 이렇게 반바퀴 돌아봐. 그럼 반바퀴 돌아서 이쯤 달이 있다라고 생각해봐. 만약 달이 자전하지 않는다면 아까 이쪽 절반이 이쪽을 향해야 되지. 이쪽을 자전하지 않는다면 그럼 반대쪽을 또 볼 수 있어. 지구에서. 그런데 그동안에 달도 자전을 180도 해버려. 공전을 180도 하면서 동시에 자전도 180도 해버리면 이 빗금친 부분이 어디로 가? 역시 지구 쪽을 향하지. 그래서 지구상에서 보는 달의 면은 항상 똑같은 면만 봐. 지구 반대쪽에 있는 달의 표면은 안 보여. 우주선 타고 가야 보인다고. 동주기자전을 하는 거야. 왜 동주기자전을 하냐면 달이 지구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 너무 가까우면 자 실제로 달은 완벽한 구형이 아니야. 지구의 인력 때문에 약간 부풀어 있어. 이렇게 약간 만율력을 받아가지고 이쪽이 약간 부풀어 있거든. 바깥쪽은 원심력 영향으로 약간 또 이렇게 부풀고. 그래서 이렇게 타원체 모양을 하거든. 완벽한 구간이라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약간 바깥쪽으로 부풀어 있어. 그럼 이 부분이 질량이 좀 많겠지. 그럼 지구가 만율력으로 이쪽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질량이 많은 쪽을, 그래서 이 질량이 많은 쪽이 항상 지구 쪽을 향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럼 또 90도 돌았다 그러면 역시 이 부분이 지구 쪽을 향하고, 또 이 부분이 180도 돌아도 지구 쪽을 향하고, 이런 식으로 동주기 자전을 해버려.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 중심 천체로부터 받는 만율력이 커서 한쪽 면이 좀 볼록하게 솟아오른다고. 그 부분이 항상 중심 천체 쪽으로 끌려가서 그쪽 방향을 향하게 돼. 그렇게 해서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져. 지구는 공전주기, 자전주기가 많이 다르지? 자전은 하루고 공전은 365일이야. 근데 수성은 거의 비슷해.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40 며칠, 50 며칠 그래.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게
예를 들어서 태양이다, 별이다, 별이라고 하자. 이게 별이고 이게 행성이다 라고 하면 이 반쪽, 태양 쪽을, 별 쪽을 향하고 있는 반쪽의 빗금친 부분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별 쪽을 향한다고. 그럼 여기는 항상 낮이야.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고. 여기는 항상 밤이야. 이렇게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다르면 빙빙빙 돌면서 이 행성 표면에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골고루 분포하는데 동주기 자전을 해버리면 한쪽 면만 계속 어떻게 돼? 별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받기 때문에 항상 낮, 항상 밤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낮과 밤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야.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 없어. 여기 너무 춥고 여기 너무 덥고 이렇게 되지? 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 생명 가능 지대가 가까이 가야 되고, 근데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 동주기 자전을 해버리고, 동주기 자전을 하면 한쪽은 계속 낮, 한쪽은 계속 밤 되면서 한쪽은 온도가 너무 높고 한쪽은 온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하기가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자, 또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존재를 해야 돼. 이 대기가 하는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일단 뭘 차단하냐면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자외선뿐만 아니라 우주선도 차단을 해. 우주선이라는 거는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말하는 거야. 우주 방사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입자들이 있거든. 알파선도 있고 베타선도 있고 많이 들어와. 이게 우주 방사선이야. 방사선은 에너지가 크지. 생명체 닿으면 위험하다고. 그런데 대기가 막아버린다고. 생명체가 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적절한 두께를 가지면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행성의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지. 또 자기장도 있어야 돼. 이 자기장은 또 우주에서 날아온 유형 우주선. 야, 대기도 우주 방사선을 차단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장도 우주 방사선을 차단해. 여러분들 1학년 때 벤 앨런더 하는 거 들어봤어? 벤 앨런더 안 들어봤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 지구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하들을 태양이 핵 반응을 하고 나면 수많은 전리된 입자들이 바깥으로 방출돼. 여기에는 양성자도 있고 양성자도 방출되고 전자도 방출되고 그래.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기도 차단할 수 있지만 자기장이 또 차단을 해줘. 얘들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에 딱 걸리잖아? 그럼 자기장 통과를 못해. 그래서 자기장에 걸려서 빙빙빙빙빙 돌아. 이렇게 못 들어와. 자기장이 딱 막아주는 거야. 전자도 걸리고 양성자도 딱 걸려. 그런데 얘들이 빙빙빙 돌다 보면 때로는 극지방으로는 이렇게 들어가. 극지방으로 들어가면서 대기하고 충돌해서 빛을 내거든. 그게 오로라야. 그래서 이런 그 옛날에 신문 기사 보니까 비행기 승무원들이 암에 많이 걸린대. 왜 암에 많이 걸리냐? 항로가 극지방을 통과를 하는 거야. 극지방을 통과하다 보면 이 우주에서 오는 입자들이 차단이 안 돼. 자기장을 타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걸 그대로 몸으로 다 맞는 거지. 그래서 암에 많이 걸린다는 확률이, 암에 걸릴 확률이 크대. 그래서 산업재해 소송을 했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자기장의 존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주 외계 생명체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 치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지적 생명체다라는 확신은 없지. 지적 생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뭘 하면 돼? 전파 망원경으로 세티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지적 생명체라면 지구에 있는 사람처럼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외계 생명체가 방출하는 전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파 망원경을 쓰는 거야. 앨런 망원경. 전파 망원경이 별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안테나. 전파를 감지하는 안테나야, 안테나. 안테나를 이용해서 전파의 발생 여부를 한번 확인하는 거지. 인공적인 전파를 찾는 거야. 전파는 자연 발생적으로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도 만들어져.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이제 통신에 이용을 하는 거지. 그거다라는 거야. 자, 다음에 문제 간단히 몇 개 풀어볼게. 3번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말을 골라보시오. 1번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의 광도 관계 있죠.
광도는 단위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그렇다.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멀어지고 폭도 넓어진다. 그냥 암기하면 돼. 중심별과 행성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증발이 돼버리겠죠. 빛의 상태가 되고. 태양계 행성 중에는 유일하게 지구가 생명 가능지대에 속하다. 그 다음에 4번에 1번. 행성이 중심별로부터 멀수록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되죠. 적당한 거리가 존재해야 되지. 그리고 고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되지. 진화 속도 너무 빠르면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생명체가 탄생하기 전에 별이 멸망해버리지. 중심별의 수명이 충분히 길어야 된다. 즉 생명체가 탄생할 시간까지는 중심별이 사망하지 않고 그때까지는 남아있어야 돼.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있어야 된다. 맞죠? 자기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간단한 거네. 자, 그 다음에 문제 몇 개 풀어볼게. 별로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자, 5번으로 한번 가볼게. HR도 주계열성은 질량과 수명을 나타낸 것이다. 행성이 탄생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는데 약 10억 년이 걸린다라고 할 때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서 AB 중에 어느 별의 행성을 조사하는 것이 적합한지 고르시오. 여기서 10억 년 그랬네. 어떤 책에는 또 20억 년 그러고 10억 년이니까 10억 년에 맞게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보면 여기가 태양이 있네.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요거부터 계산할까? 10의 8승? 10의 8승 하면 얼마? 10의 6승이 100만 년. 10의 7승은 1000만 년. 네? 10의 8승은 1억 년이네. 요거 1억 년. 1억 년이 되고. 그럼 요거는 10억 년이네. 그지? 10억 년이 되고. 최소한 10억 년까지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그림이 잘 안 보이네. 10억 년보다 길면 더 낫고. 몇 번이고? 5번이 맞네. 5번. 10억 년. 그 B는 요쯤 아래쪽에 있네. 그러면 10억 년보다는 길겠네. 10억 년인 별은 여기 있고 B는 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10억 년보다 길 거다. 그래서 A는 너무 수명이 짧지. 1억 년보다도 짧지.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어렵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 외계 행성계에서 거리가 다른 외계 행성 A씨를 분류하는 것이다. 그랬네. 자, A씨 중에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과 그랬네.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려면 액체로 존재해야 되겠지. A지. 그 다음에 중심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별, 행성.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물이 고체로 존재할 거야. 그래서 B가 되는 거지. 떨어져 있으면 춥지. 추우니까 물이 액체로도 존재하기 힘들고 고체로 존재하게 될 거야. 가까이 있으면 물이 증발돼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기체로 존재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주계열성 A씨의 질량, 그 다음에 생명가능지대 범위,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다 라고 했네. 생명가능지대가 0.3에서 0.5 AU. AU가 뭔지는 알지? 어스트로노미 유닛. 1AU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1AU라 그래. 그러면 태양계는 생명가능지대가 지구에 딱 속해 있으니까 1AU라고. 근데 그거보다 짧지? 매우 가까이 있지? 그러면 요거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질량이 작은 별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요거는 태양보다 질량이 2배네. 그러면 생명가능지대는 1AU보다 크겠지? 이렇게 되네. 자, 기억 봐보자고. A의 질량은 1.2보다 훨씬 작겠지? 생명가능지대 가까이 있으니까. 틀렸고. 물의 표면 온도는 A하고 B 중에 별의 표면 온도는 A하고 B 중에 광도가 크고 질량이 크면 광도가 크고 표면 온도가 높지. B가 높다 그래야 되지. 또 틀렸네. 생명가능지대 폭은 C가 B보다 넓다. 자, 그러면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니까 생명가능지대는 바깥쪽으로 가면서 폭도 넓어진다. 맞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그 다음에 그림이 잘 보이나? 빨간색으로 표기된 게 생명가능지대. 가와 나는 태양과 별 S 생명가능지대를 나타낸 거다. 그런데 태양은 1AU 부근이 생명가능지대. 폭이 요만큼 되네. 근데 얘는 생명가능지대가 1AU보다 매우 가깝고
생명 가능지대 폭도 매우 작네. 그럼 별 S는 태양보다 광도가 훨씬 작은 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질량도 작고, 맞죠? 행성 A는 뭐야? 생명 가능지대보다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기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가는 나보다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폭이 넓다. 이건 맞지? 광도가 클수록 폭이 넓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6번. 자, 6번 한번 풀어봐. 아, 요거 맞대. 요거 맞네. 아까 X가 아니지?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응? 뭐가? 아, 기억 디귿이 없네? 아, 폭이 좁다 그랬어? 아, 기억만 맞네, 기억. 내가 답을 아까 잘못 적었네. 가는 나보다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 그래야 되지, 가가. 음. 6번 한번 보세요. 별의 광도가 클수록 수명이 짧다. 이건 맞고, 프로키온이 스피카보다 생명 가능지대가 더 가깝다. 프로키온은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하죠. 스피카는 질량이 굉장히 큰 주결성이지. 그러면 얘가 질량이 작기 때문에 광도가 작아서 생명 가능지대가 안쪽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네. 별의 질량이 매우 크면 행성의 낮과 밤의 변화가 없다. 낮과 밤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동주기 자전을 한다는 이야기겠지. 동주기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지. 자, 동주기 자전을 하려면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그랬어. 거리가 가까우려면 생명 가능지대가 가까이 있으려면 별의 질량이 작아야 돼. 매우 크면이 아니라 매우 작으면이라고 해야지. (10번) 별 S는 1AU보다 생명 가능지대가 많이 짧네. 그러면 1AU일 때는 태양이겠지? 그럼 그거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태양보다 광도가 작다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행성 A는 생명 가능지대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서 고체 상태로 존재할지. 그 다음에 생명 가능지대 지속 기간은 S가 별 S 주변이 더 길다. 별의 질량이 작은 거지, 태양보다. 자, 3번을 한번 보세요.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자. 3번하고 11번. 3번 한번 봐볼게. 뭐 글리제 581 그랬는데, 글리제라는 건 이거 항성이죠, 항성. 항성의 명칭을 이렇게 붙였어. 글리제 581. 그 다음에 글리제 581의 행성을 요 뒤에다가, 뭐야, 이거 A야, E야? E, B, C, G, D, F. 이렇게 해가지고 행성들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야. 기억. 글리제 581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다. 태양계 행성, 별의 질량, 태양의 질량을 1로 봤어. 그 다음에 공전궤도 반지름 생명 가능지대가 안쪽으로 왔네. 그림을 보면 좀 이상한데? 바깥쪽으로 가면서 폭이 좁아져야 되는데 넓어져야 되는데 좁아졌네? 이거 왜 그렇지? X축의 단위를 잘 봐, 단위.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지. 요 거리, 요 2배 정도 잡으니까 10배가 증가해버리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폭이 실제로는 훨씬 크지. 눈금을 잘 보라고. 요거는 1이고, 요거는 0.1이라고. 요게 뭐, 1, 2,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야. 궤도가. 뭐 10의 제곱 단위로 X값이 증가하지. 그래서 실제 폭은 여기가 훨씬 넓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글리제 581은 안쪽에서 생명 가능지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보다 질량이 작다 그래야 되지. 그 다음에 글리제 581의 행성들은 모두 생명 가능지대에 속한다. G하고 D만 속한다라고 해야 되고.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글리제 581 G가 F보다, G는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고 얘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G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맞네.
자, 마지막 문제야. 13번 한번 봐보세요. 다 연습 문제 13번. 연습 문제 13번. 아주 중요한 문제. 연습 문제 13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다 했어? 힌트 줄까? 지구에 척추동물이 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최초의 척추동물이 뭐지? 갑주어지. 갑주어가 언제 출현했어? 실루리아기에 출현했고 대번기에 번성했지? 얼마나 됐을까? 시간이? 고생대 시작이 얼마야? 5억 4천만 년. 그럼 실루리아기 그러면은 고생대 중간 정도 된다고. 한 4억 년, 넉넉하게 잡아도 4억 년 전이야. 그럼 지구 탄생은 45억 년이야. 그러니까 척추동물이 출현하는데, 갑주어 출현하는데 얼마가 소요됐어? 약 40억 년이 소요된다고. 40억 년. 40억 년이 소요가 돼. 그러면 별의 수명이 최소한 40억 년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야. 40억 년이. 계산해봐. 문제를 잘 만들어냈어. 누가 냈는지. 자, 다 됐어? 자, 이거 한번 봐볼게. 앞에서 태양의 수명 계산할 때 별의 수명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태양의 수명 계산하는 방법 한번 소개를 했지? 어떻게? 별이 일생 동안에 방출하는 총 에너지를 뭘로 나누면 돼?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로 나누면 그 에너지를 다 방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나오잖아. 총 방출 에너지를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인 광도로 나누면 되지. 그런데 방출하는 총 에너지는 결국 이때 방출하는 건 물론 이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그냥 이거 쓰자. 이거는 델타 M C의 제곱 이렇게 쓰잖아. 질량이 줄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질량의 감소치는 결국 별의 질량에 비례하는 거잖아. 핵반응에 참가해서 줄어드는 질량이야. 핵반응에 참가하는 거는 전체 질량의 10% 정도, 중심 핵에 있는 것만 참가를 하지. 그 10% 중에서도 얼마가 감소해? 0.7%. 그래서 전체 질량의 요 감소치는 전체 질량의 10%, 그 다음에 또 질량의 감소치는 7%, 0.07 이렇게 곱하면
감소한 질량이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비례하는 거지. 요 값이 이렇게 되니까 계산이 되니 이렇게 되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에 비례한다라고 쓴 거야. 광도를 L이라고 쓰고. 이해가? 그지? 별의 질량이 클수록 핵반응에 참가하는 질량도 많고 그래서 질량 감소치도 크게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요거에 비례한다라는 거야. 근데 별의 광도는 질량의 세제곱에 비례한대. 요 광도가 질량의 세제곱에 비례한대. 이렇게. 그러면 태양의 수명은 몇 승에 비례해? 태양의 수명 T는 여기서 3승분의 M이니까 M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지. 이렇게. 맞지? 자, 기억 봐볼게. 핵반응이 일어나려면, 주계열성에서 핵반응이 일어나려면 1000만 K 이상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맞지?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태양의 질량이 현재의 2배가 되었다면 그랬어. 그래서 질량이 만약에 2배가 되었다면 총 수명은 몇 배? 4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00억 년에 4분의 1배니까 25억 년밖에 안 된다고. 태양의 수명이. 아까 출현하려면은 척추동물이 출현하려면 얼마? 40원, 최소한 40억 년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수명이 25억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탄생이 어렵다라고 봐야지.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태양의 수명은 4분의 1이 되는 거지. 100억 년 곱하기 4분의 1 해서 25억 년 정도만 수명으로 계산이 되지. 그러면 40억 년 확보를 못하니까 척추동물이 탄생하기가 힘들지. 자, 여기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수소핵 융합 반응. 주계열성은 중심핵이지. 중심핵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수소핵 융합 반응의 필요한 온도는 1000만 K 이상이라고 그랬어. 태양은 약 1500만 K. 중심부가. 됐지?